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을 이야기하는 코인 유튜버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요새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냐. 어쨌든 저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그 영상을 들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버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일요일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죠.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영향력이 가장 컸구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금리 정책이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해시태그를 좀 몇 개 써봤어요. 뭐 코로나, 금리, 정부 정책,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을 보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일본, 그리고 재택근무, 인구수,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강남 불패라는 8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가지고 제가 오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지는 것들은 오히려 알려고 하는 것들, 알려고 덤비는 것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죠. 의식을 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 요 진리가 더 크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너무 깊게는 듣지 마세요. 그냥 저의 인사이트, 저의 생각이라고만 치부해 주세요. 그게 맞겠죠. 하지만 알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항상 아시지만 부드럽게, 알아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게 장점일 수는 있지만 좀 가벼워 보이긴 하죠. 그래도 뭐 이해하기 힘든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이 코인이나 주식은 손절을 쉽게 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요인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자, 코인이나 주식은 쉽게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절하기 가장 힘든 가치가 집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 집값이 3억이 떨어지고 5억이 떨어지더라도 가장 손절하기 아쉬워하는 게 주택입니다. 이 심리가 가장 커요. 이 심리를 가장 그래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심리를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두에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금리 정책, 제롬 파월, 패드, 실상 금리는 작년 1월부터 올렸으니까 거의 1년 조금 넘게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제로 금리에 익숙했죠. 이자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구매를 했죠.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뭐 가장 큰 정의가 있잖아요. 집값은, 아파트 값은, 땅값은 항상 오른다는 명제였죠.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 경제, 금융적 요인으로 상승이 된 것들은 결국 금융적 요인으로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제로 금리일 때 금융적 요인으로 상승을 했고 금리를 올리니까 금융적 요인에 따라서 오른 만큼 그대로 떨어진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이 왜 금리를 올렸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올렸죠. 왜 인플레이션이 생겨났을까요?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였죠. 돈을 무작위로 찍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금리 위에 써놓은 게 있죠. 코로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 코비드 19. 이게 갑자기 와버렸어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시도한 이유가 결국 코로나. 10년 빨리 오게 한 세계 경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고,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통화량은 결국 10년 뒤에
보여지게 될 통화량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빨리 와버렸어요. 양동이의 물을 10년 동안 계속 부으면서 이렇게 차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양동이의 물이 2년 만에 차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8년 어떤 물이 채워질까요? 물을 채울 수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롬 파월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비합리적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미국 왜 횡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냥 돈을 줬다. 왜? 그들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주긴 줬지만 빚을 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은행에는 결코 있지 않은 돈, 이자, 빚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 시민들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통장에 잔고가 생겼다, 빚을 갚았다,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뿌려댔던 돈들은 지금 또 한 번 미국에 의해서 돈이 순삭되고 있습니다. 녹고 있죠.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채워야 될 물을 2년 만에 채웠기 때문에. 물을 더 채우려면 일단 물을 없애야 되겠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횡포 때문에 전 세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쨌든 금리 정책, 그리고 어쨌든 10년간 인플레이션율을 조절을 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돈들이 2년간 풀렸기 때문에 제롬 파월 또한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0년 뒤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팍팍하죠. 힘들죠. 어쨌든 2020년, 2021년, 2022년 올랐던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들은 결국 그 거품만큼 전부 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가 일본에 관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빠질 건지 저의 예측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다시 어느 정도 일본이 빠졌었는지. 일본은 이미 경험이 있죠. 1991년부터 주택 가격의 하락을 봐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제롬 파월 또한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롬 파월이. 그런데 무능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코로나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책은 어떤가요? 요거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집값이 왜 오를까 고민했었죠. 결국 금리 정책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집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둔하죠. 2022년, 2023년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걸 알아버렸죠. 우리나라 정부 시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 금리 발표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집값은 금융 요인 때문에 상승을 한 거지, 집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오른 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버렸어요. 가장 큰 진실이죠. 진실. 마주하기 싫은 진실. 자, 다시 우리나라 어쨌든 집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정부 시책 어떻습니까? 부양책을 내놓죠. 규제 완화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참 사람들의 심리가 희한해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하니까 그 손을 덥석 뭡니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내놓겠지 한다니까요. 이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갖다 쓰라고 해요.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좋은 해결책을 계속해서 정부는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살짝 반등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정부 시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모션으로 집값 하락을 잡아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집을 사기를 권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은 더 좋은 혜택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아파트 가격, 집값 하락의 더 큰 동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2년 전쯤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주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 그리고 떨어지는 집값, 그거에 못 이겨서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신용은 좋지 않아지고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할 때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그거랑 비슷하죠. 2년 전, 1년 전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와 똑같이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책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런 정책들이 그들 생각대로 적정 가격의 시장가를 잘 조성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패드의 제로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돈을 빌렸고 주택을 구입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이런 금융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던 것들은 금융 요인에 의해서 다시 다 하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저는. 자, 그러면 경제를 잘 모르는, 금융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 그들만 결국 크나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브라질과 일본. 왜 오르지 않았을까요? 브라질은 제로 금리일 때도 이 국가는 참 특이하게 금리가 12%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브라질은 더 오를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그대로예요. 일본 봐볼까요?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는 달러로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브라질도 일본도 결국은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고금리 정책,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상승을 시키더라도 결국 브라질, 일본도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버텼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버리면 그들 또한 먼저 하락을 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 또한 이제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 제롬 파월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주택 가격은 오른 만큼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강남 불패는 계속해서 진리가 될까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3년, 2014년도에도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말했던 버블 7 있죠. 강남, 분당. 그때도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분당이.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역설적인 게 어떤 거냐, 결국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어쨌든 강남, 분당은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지방 더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사업하시는 분, 특히 이런 분들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특징이 이제 집을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업자금, 긴급 운용자금, 이런 돈들이 필요할 때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현금화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수도권 아파트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파고들면 지방 소도시들의 주택 하락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한번 가볼까요? 일본은 어쨌든 1991년부터 주택 가격에 하락을 했고
20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20년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년간 하락을 했던 일본의 주택 가격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10억짜리 주택이 2억 5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 제 이야기의 가장 큰 키워드가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아파트든 반등이 중요하죠. 언제 반등이 나올 건지, 어떻게 반등이 나올 건지 가장 중요하죠. 자, 일본 주택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일본이 지금 노령화 시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가장 빨리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은 기한이 없어요. 일본은 20년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고 살짝 여러분들 힌트를 느끼실 수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꽤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리를 멈출 수는 있지만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주택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값 반등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구가 증가할 때 나타났나요? 줄어들 때 나타났나요?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집값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가장 큰 상승을 나타냈고, 그런데 지금 초고령화 시대, 일본,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르죠.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경제 인구는 계속 사라지고 일본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도쿄도 23구 지역, 이곳만 반등이 나왔어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그리고 서울 외곽 도시, 서울에 살지 못하면 서울 주변 도시로 사람들은 주택을 마련하죠. 인기 지역, 그리고 약간 인기 지역, 그리고 일본이 집값이 오를 당시 경제 인구가 완전히 다른 인구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 시점에서 인구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주택 가격은 반등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도쿄 23구 지역을 제외한 그 외 도시들은 아직까지도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고 4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택 가격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본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이 있죠. 우리나라. 어떤 환경일까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동 주택이죠. 빌라는 있어요. 저도 일본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지만 주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가 아파트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일본과 다른 또 다른 환경적 리스크. 우리나라 같이 집 가격 책정이 편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똑같은 집들이 많다는 거죠. 가격 책정은 편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공동 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죠. 적어도 가격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죠. 어떤 현상입니까?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돈이 급한 사람, 지금 돈이 힘든 사람, 아파트 가격은 10억인데 한 사람이 7억에 던져버려, 6억에 던져버려. 그렇게 되면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한 명을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본보다 더 큰 리스크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제가 여기 우리 써놨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많이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 우리 자기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근데 나의 자기가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엄마. 이 앞에 붙은 우리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표현법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공동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일본보다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파트라는 공동체는. 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수도 문제고 경제활동 인구도 문제지만 경제활동 인구들이 전 세계적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를 선호해요.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굳이 강남에, 굳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주택 가격의 반등은 인구수가 그나마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아파트라는 리스크,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재택근무의 또 하나의 리스크, 어쨌든 디지털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굳이 대도시에서 출근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명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외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를, 특히 이제 MZ세대 어리신 분들, 집 소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집은 그냥 그들에게는 잠자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을 재산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그들이 굳이 집을, 주택을 소유하려 할까요? 이게 또 가장 큰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게 갈수록 많아지는 1인 세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불필요성, 그리고 높아지는 이혼율.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꽤 긴 시간 동안 주택 가격은 하락할 걸로 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손절하기 어려워하는 게 주택이다, 아파트다. 항상 그들은 지금 가격이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한다. 나락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택, 아파트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오를 거라는 착각에, 자, 이런 분들 있죠. 셋째, 넷째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빨리 철수해야 되는 곳은 가까운 미래에 그 지역의 인구수 체크를 해보세요. 특정 기업이 먹을 살리는 도시, 이런 곳들 있죠.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데 기업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 이런 곳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회사가 빠져버리면 결국 유령 도시가 되겠죠. 빨리 정리를 생각하셨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해서 전 세계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든 떨어지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어쨌든 경기 침체, 불황,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롬 파월이 주택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는 할 수 있지만 2024년, 2025년, 2030년까지도 주택 가격은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인구수, 특히 우리나라 경제 인구 가장 눈여겨봐야 되겠죠. 어쨌든 코인 정보를 전달하는 비트TV가 그냥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부동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재작년 때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부동산 떨어질 거다. 그런데 실상 작년 여름까지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작년 4월, 5월에 내놨던 물건들, 그리고 작년 초에 내놨던 물건들이 지금까지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게 아니었죠.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을 느끼는데 거래량이 지금 거의 절벽이죠, 절벽. 자, 어쨌든 저의 생각을 좀 오늘 길었죠. 이야기를 드렸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알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런 돈들이 결국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차세대 전략 산업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결국 그런 돈들은 경기 침체, 불황, 인플레이션, 이 리스크를 헤쳐나갈 도구를 찾겠죠. 그런 돈들은. 그리고 그 자산들은 한 푼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결국 주식도 같이 하락을 한다는 걸 뜻하고, 어쨌든 지금은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공간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결국 암호화폐이겠죠. 자, 오늘은 XRP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1,600불. 제가 이야기 드린 금액 그 자리 또 왔네요. 여기서 반등을 할 건지 어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